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 기록 6만 쪽을 둘러싸고 부실 재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기간은 고작 9일. 대법관들이 9일 만에 6만여 쪽의 자료를 다 읽었느냐는 겁니다. 그 기록을 다 읽어봤느냐? 챗 GPT에 물어보니까 빠른 속도로 읽으면 917시간이 걸린답니다. 쉬지 않고 읽으면 38일 걸린답니다. 12명의 대법관들에게 기록 다 복사해 줬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자체가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죠. 제가 재판상 말씀드릴 아니에요. 상황인 것 지금 같습니다. 뒤에 가서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신 분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자 대법원 관계자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게 쪽지를 전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이제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전자스캔으로 자료를 봤다면 컴퓨터 접속 기록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렇게 보신 로그 기록을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전산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이 이제 기록 검토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이 말을 바꿨습니다. 상고심의 특성상 모든 자료를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6만 아니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봤느냐? 그랬을 때 처장님 뭐라 그랬어요? 어떻든 전자문서로라도 봤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에는 뭐라고 왔어요? 우리 그런 거 안 봐요. 우리는 파기환송한 상고 이유서와 그 법률 판단을 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중차대한 거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본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법원에서 근무한 법조인은 부실 재판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직 판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원래 대법원의 기능은 법률심, 그러니까 판결이 법률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이기 때문에 굳이 모든 기록을 샅샅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전부 봐야 된다 이건 아니죠. 마치 근데 전부 봤다고 이제 그 해명이 돼 있고 샅샅이 보고 토론이 충분히 했다고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문제 삼은 거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사건 기록을 다 읽었느냐가 아니라 과연 충실한 심리를 했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문제된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연구원이 있거나 어떤 그 이후로 법관 생활을 하면서 그 기준을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입니다. 어떤 점이 이례적이었나요? 대법원의 사건이 매우 많은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매우 빨리 결론이 진행됐다는 부분입니다. 6만 쪽과 무관하게 재판의 속도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선재성 전 판사. 과연 얼마나 빨랐을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지난 3월 26일. 바로 다음 날인 3월 27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의 소송 기록이 접수된 것은 그 다음 날인 3월 28일. 그로부터 약 3주 뒤인 4월 22일 대법원은 심리를 시작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재성 전 판사는 이 9일의 시간에 주목합니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네.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보신 적이 거의 뭐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이와 같이 신속하게 좋은 의미에서 신속하게 판결 나는 경우는 전혀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재판은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합의체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밀려드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4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3개의 소부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우선 검토한 뒤에 보고서를 작성해 소부로 올립니다. 해당 소부에서 합의가 될 경우에 판결을 내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상고심에서는
소부에 배당된 사건이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에 올랐습니다.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이 이례적인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전원 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현직 판사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 절차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마디로 대법원에서 한 거는 이제까지는 전뭐야 후보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의 사례도 없는 절차 진행이에요. 소부를 일단 다 배당을 합니다. 소부에 배당해서 거기에 검토 결과 이거는 거기서 이제 내부 일치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게 그걸 몇십 년 동안 해왔어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논의 과정도 문제였다고 합니다. 2시간 만에 다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고 그날 합의를 하고 이틀 후에 또 합의를 돼가지고 일주일에 판결을 했다. 좀 빨리 하라는 재판이 소액재판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이런 재판을 한 거는 아마 대법원장이든 거기 대법관들도 다 처음 있는 절차를 한 거예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은 12명. 10대 2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이례적이었던 신속한 절차 진행을 비판했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설득과 수기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겁니다. 대법원은 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을 서두른 것일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적어도 이제 공선법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정해진 그런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많이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안의 예를 들면 시급성이라든지 또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아마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 다음 날 고등법원으로 모든 기록이 전달됐습니다. 바로 그날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지고 재판부는 곧장 재판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송달도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전격 결정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단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재판 절차가 왜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 것일까? 서울고등법원에 물어봤습니다. 상고사 같은 경우는 원칙의 규정으로 상으로도 3일 내에 송부되고 그리고 접수 대법원을 건을 보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원래 모든 사건이 당일 그 다음 날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절차까지는 이례적으로 보긴 어려워요. 그 5월 2일에 재판부에서 기일 지정한 것 관련해서 기일 지정부터 집행관 송달까지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재판 사항이어서 5월 입장에서 특별히 입장을 펼칠 이슈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재판부에서 설명하신 것 이외에 추가적인 입장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법부가 술렁였습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코트넷에 글을 올렸던 한 현직 부장판사를 만났습니다. 21년간 판사로 일했지만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쓰면 불이익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사실 속칭 이제 튀는 행동을 판사들이 꺼려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것도 하나는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헌법이라는 틀의 아래서 그 누리고 있는 어떤 그 공직자로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그리고 그게 국민의 특히 기본권을 위험하게 만들고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같이 이제 말재주도 없고 글 쓰는 재주도 부족한 사람도 글을 쓰게 되는 거고. 대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마저 재판 절차를 서둘렀던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그 판사들이
참 이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왜 그런 이례적인 절차를 밟았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환송심의 재판부에서도 대법원장의 의중을 살핀 것이 아니냐. 그건 역시 환송심 역시 대법원장의 법원 내부적인 역량에 독립되어 있지 못한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판사들은 사법 파동이 있을 때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열어오곤 했습니다.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정 기능을 해온 회의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 직후 몇몇 판사들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대법원 판결이지만 그 내용을 공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당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전례 없는 속도로 재판한 거.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그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러기를 원했죠. 하지만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안건에 대한 이견까지 제기되며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자정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조바심은 좀 들죠. 이 강제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개혁당하는 국면으로 넘어갈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판사가 법원의 사법개혁을 좀 주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추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후보직 박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고법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냐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상고심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는 일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법 탄압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확정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 해서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법 탄압, 의회 독재인 거예요. 정말 이게 뭡니까? 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하지만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짜리. 세 줄짜리, 네 줄짜리. 그렇게 오전 회의가 끝나고 안녕하십니까. MBC PD수첩팀입니다. 네네네. 대법관들이 전부 불참을 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오만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마치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가장 왕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좀 사법부의 압박이 가해지는 행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이러한 사법 질서 파괴를 누가 했어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대법원장 아니에요.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절대 대법원장 자리를 못 지킨다. 오전 회의에는 나와 있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마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 조금 후에 실시될 인사청문회 때는 본인이 출석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이제 이번 청문회가 결국에는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로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이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는 그 이유도 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천대엽 처장은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자리를 떴습니다. 처장님, MBC PD수첩입니다. 오후에 청문회 참석하지 않고 이석하시는 이유가 뭔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대법관분들이 전부 참석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거 지금 입법부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대법원 차원에서 입장 내실 계획 있는지요? 결국 대법관들에게는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조금 약의 농도를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고통이 굉장합니다. 불안감도 굉장하고요. 그러니까 그간의 법비들이 검찰을 중심으로 맹활약을 했는데 그랬었죠.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법원이 뒤에 숨어 있는 게 늘 아쉬웠고 네. 그러니까 처음 계엄 초반부터 내가 조희대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다 드러내줘서 한편으로 반갑기도 한데 너무 심각해 지금 이게 해놓은 짓거리가.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사람도 사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면 뭐 어떤 사회든 여러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여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 내란이라는 것은 일종의 열병 발작 이런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 한밤중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의 밤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발열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네. 이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었어요. 네, 맞아요. 1차 내란이 작년 12월 3일 밤에 있었고 2차 내란이 이제 한덕수, 최상목 등등의 이 관료들의 난, 이 대행들의 난, 이게 2차 내란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왔었고요. 네. 이제 세 번째 내란이 조희대의 난 또는 이제 법비들의 난, 뭐 도적비자,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도적대들의 난이죠. 이게 지금 3차 내란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열병,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이 발열을 동반한 이 병이 한번 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증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친위 쿠데타였고 그다음에 진압하고 정리하는데 상당히 긴 기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란 잔당들 혹은 내란 일당들의 반격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의 내란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가 어디에 숨겨져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열병이 한번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징후를 뚜렷이 느끼지 못했으나 네. 우리 몸을 골병들게 만들고 있던 여러 요소들, 네. 후유증 같은 네, 건가? 그 고위 관료들, 아, 네. 법관들, 뭐 검사들은 그 전부터 이미 나타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군 장성들 뭐 등등해서 그다음에 뭐 민간 무슨 헌법 전문가, 형법 전문가, 로펌, 법률 회사들 이런 것까지 지금 한국 사회의 또아리를 틀고 있던 암적인 요소들이 다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너무 적나라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 표현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 나라가 이게 뭐냐 매번 저는 그렇게 한탄을 했는데 맞아. 그렇죠. 내가 지금 봤더니 윤석열은 억울해. 아이 뭐 억울한 건 아니고 이 부패한 뭐 엘리트 카르텔들이 윤석열이라고 아는 아이를 대통령으로 그냥 세웠던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네, 이거 내가 그동안 좀 잘못 표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본인들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한 거고 네. 윤석열을 세워놓고 본인들은 본인의 헤게모니를 계속 강화시켜 나간 그랬던 거죠. 것 같아. 사실 그 전에 한번 실패를 했거든요. 이회창이라는 경기고 서울법대, 예, 그 서울법대 내란과 그거를 중심으로 그래요. 이게 누구의 세상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정짓겠다라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2번 될 뻔했다가 안 됐죠. 근데 그게 아슬아슬하게 실패하고 한이 맺혀 있었거든. 아. 근데 윤석열을 통해서 그걸 이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유감없이 다 보여주고 한 방에서 무슨 명현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뭐 약 먹고 나면 이렇게 쫙 올라오는 두드러 더 보라고. 아파지지. 네, 그거. 꼴 평생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었을 때 아. 금단 금단 증상 현상. 금단. 이런 거 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밤 이후에 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 일종의 금단 증상을 느끼면서 예. 곳곳에서 발작하는 거야 이게.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어디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대부분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이제 언론, 검찰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군부는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었다는 거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네. 고위 관료들, 아, 이 모피아들, 얘네들이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카르텔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네. 드디어 이제 우리 판사. 최강욱 변호사도 못하고 공직자도 할 수 없는 최강 유튜버. 네, 최강 유튜버가 평소에 늘 주장해온 이 법비 이론, 이것이 그냥 망상이 아니고 그렇지. 실제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 알게 되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꼭 세상에는 어떤 나쁜 일도 오로지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열이 한번 확 나면
우리 몸을 전부 정밀하게 진단하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잘 치료했을 때. 그렇죠. 그렇지. 네. 너무 다행스러운 게 이게 드러나는 게 얘들이 막판에 몰렸다고 생각하니까 다급해서 너무 유치하고 저질스럽게 해버리니까 이걸 식별하기가 너무 쉬워. 근데 궁금한 거는 과거에 진보 정권의 대통령들이 많았는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는 금단 현상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이상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나타났죠. 일단 그때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전효욱이 했던 다음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된다라는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그게. 예.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고 이것들이 역풍을 한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그냥 선거를 통해서 지들이 계속 이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는 얘네들이 볼 때는 걔들 기준으로 노무현보다 더 심각한 사람인 거야. 성장 과정이나 학벌이나.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명문 상고라도 나온 저걸로 얘들이 뭐라도 이거 고등학교는 나왔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은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다녔으니까. 공장 다녔잖아, 공장.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여기 나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암세포론에 빗대어서 이제 이 국힘당이나 이런 윤석열 정권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때 이제 그 한 얘기 중에 내가 암이 원래 발병했던 환부가 있는데 거기 수술을 하면 다른 데서 막 암세포들이 증식해서 그걸 전이되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게 전이된 게 아니고 원래 거기 있던 그러니까 암세포가 옮아간 게 아니고 거기도 원래 암세포가 있었다고요. 이 한 곳을 도려내니까 다른 것들이 골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에 대한 외과 수술이 그 우리가 고기 있는 암만 발견을 했을 따름이지 사이즈가 작은 암들, 그러니까 10억 개 이상의 암세포가 돼야 뭉쳐져야 사진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만 개, 200만 개 정도로 증식한 암세포는 사진에 안 잡혀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이 암의 환부를 도려냈잖아요. 네. 국회에서 1차 시술을 계엄 해제를 하고 탄핵을 해서 1차 시술을 했고 계엄 해제가 1차 시술, 국회 탄핵이 2차 시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3차 시술로 드러냈잖아요. 네. 드러내고 이 과정에서 이 암과 교신하고 있던 다른 암 조직들이 차례차례 걸기한 거예요. 그게 한덕수, 최상목 등등 이 모피아들. 예? 네. 그다음에 거쳐서 대법원까지. 이게 서로 교신하는 암세포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를 우리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과제는 어떻게 이것들을 적절한 첫 시술을 하고 시술이 필요한 데는 요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가. 그렇죠. 이제 이거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돼요. 네.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비관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내란 세력이고. 그건 맞죠. 우리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유일하게 정통성 있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예요. 국회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법부는 시험 봐서 제도로 된 사람이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도 국회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네. 대통령보다 앞에 나옵니다. 헌법에도 맨 먼저 국회가 나와요.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게 딱 첫 문장입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에 의거해서 이 내란을 차례차례 다 진압할 수 있어요. 이 사법부의 마지막 3차 내란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욱 씨는 이 범죄를 적발하고 도려내고 진압하고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흥분해서 막 비탄에 잠긴 소리를 내냐고.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솔직히. 아니 근데 이것도 웃겨.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많은 게 국회라고 하셨는데 국회는 막 조롱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뭐든지 다 해도 되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없는 사법부는 비판해도 욕먹고 뭐 잘못했다고 얘기만 해도 완전 쓰레기 취급받아. 이게 너무 견제장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판사가 잘못했을 때 제대로 처벌한 역사가 없잖아요. 처벌한 적도 없고 비판도 못했다니까. 네. 그러면 난리를 치니까. 얘기하면 뭐 최강 유튜브가 얘기하면 저 성격 나빠서 저래 맞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법부 존중 안 한다고 그러고. 너무 과격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아무리 비판한들 야 재판에 대해서 너희가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무시하고 깔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재판은 어떤 재판이든 존중받아야 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 이런 논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과거에는 검찰 비판도 함부로 못했어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법원 비판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를 하다 보면 소소한 법률 위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사들이 다 10명이 다 소소한 위반이 있어도 나만 평소에 검찰을 깠기 때문에 나만 기소할 거냐. 이게 기소편의주의야. 그렇지. 그죠? 그러고 나면 법원에 가면 평소에 내가 법원도 깠어. 그럼 판사가 보고 이거 많이 깠던 놈이네. 이거 최강욱이네, 이거. 그러니까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교만, 독선 이런 것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하고 결합하면 법원이 정치화되고 정치가 사법화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법치주의가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번에 두 분의 이번 소수 의견인데. 대법관 소수 의견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그분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사실은. 그리고 정확히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은 정확하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냐면 대한민국이 이제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에 근거해서 방송에서 논평하잖아.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나이브하다고. 그치. 나이브하다고 지금 법 얘기 좀 그만하라고. 세상 물정 모른다. 나이브라는 말이 물정 모르는 그런 뜻이거든요. 물정 모르는. 네. 이게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간다는 방증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딱 시작이 이제 그거예요. 야. 내라는 법에 있어서 일으킨 거야.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시민 작가님 말씀하셔서 참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포문을 물꼬를 터주셔서 너무 반가웠는데 사실 민주당에 있을 때 이제 대법관 동의안이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그걸 다 통과시켜줬잖아 네. 민주당이. 뭐 저기 그 800원 판사 오석준 뭐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부에서 이거 확실하게 날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람 또 보낸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때는 이제 무슨 논리가 있었냐면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원장인데 그 사람이 제청한 사람이니까 김명수를 어느 정도 그걸 힘을 실어줘야지. 여기서 김명수가 안 그래도 임기 막판인데 오석준까지 날리면 김명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나간다. 그것도 있고 얘 날리면 더 못된 애 데리고 온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은 안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 나중에 혹시 저기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고 있어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었던 거야. 분명히 있고 근데 그 말을 자기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이재명 대표 핑계를 댔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많은데 불리하다. 굳이 사법부를 자극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제가 아니 그거하고 저거하고 상관없다. 그거 그러면 잘해준다고 그래서 쟤들이 봐줄 것이냐. 봐줄 거 그거 전혀 절대 그렇지 않다. 증명됐어 이번에. 네. 10명 다. 그러니까요. 조희대 포함해서 10명 다 했죠. 그게 막 속이 터져 죽겠다. 그러니까 저를 오히려 막 이렇게 뭐랄까 과격분자. 자제를 시켜. 너야말로 재판 많은데 네가 자꾸 그러면 너무 튀어. 너만 손해야.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면 아니 나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해도 안 먹혀 그게. 안 먹혔어요. 그래서 보면 뭐 오석준이라든지 조희대도 청문회 때 그 조희대 이슈가 있었더만.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다 파묘 중이지. 지금 이제 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중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동의를 해줬던 거지. 자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 다 아는 얘기고 이제 그 최욱 씨가 뭐가 불안한지 나는 안 불안하거든 지금. 참 나이브하셔. 나는 안 불안해. 왜요? 진짜로? 뭐 맹자 이런 거 다 읽으셔서 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 이렇게 보면 막 불안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은데.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불안해 물어봐봐요. 일단 저는 일단은 화가 나는 게 하나가 있고 불안한 게 두 번째예요.
왜 화가 나냐면 일단은 얘네들이 하는 행태를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첫째. 아니, 그건 됐어.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화내봐야 소용없어. 그거는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 불안감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한덕수라든지 김문수라든지 이따위 사람들이 당선이 될까봐. 다시 말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까봐 낙마할까봐. 왜냐? 지금 하나 확실한 것은 사법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법부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거 먹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마음 먹었어. 그럼 이거 안 밀어붙일까요? 그들의 머리를 다 쥐어짜서 어떻게 해서든 해내려고 하겠죠. 하겠지.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쪽에서 그렇게 하리라는 거는 지금 이미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고법에서 하루 만에 와. 집행관까지 뭐 인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심지어 두 군데 인천지법이랑 와. 서울 남부지법이랑 보냈잖아요. 대단하더라. 근데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대항 수단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근데 민주당과 국회가 이제 국회의 권한에 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다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연대하는 여러 정당들과 함께 국회를 꽉 잡고 있어요. 네. 이게 3분의 2가 안 될 따름이지 과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즉각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해볼게요. 그 이제 15일 날 지금 공판 일정이 잡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쪽의 목표는 그러니까 조희대의 목표는 6월 2일까지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형 확정. 그렇죠. 그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쪽의 목표는 뭐냐? 어떤 재판도 이나 오늘 이후로 진행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목표예요. 그렇게 해야 돼. 어떤 재판도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그것이 안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날만 안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재판들도 다 선거운동 기간에 다 연기되도록 만들고 하여튼 6월 3일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재판도 안 열리게? 안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어떻게요? 우선 15일 날 공판을 하려면 닷새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이 돼야 돼요.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 본인에게 아니면 이재명에게. 이재명에게 피고인 이재명에게 전달이 돼야 돼. 전달. 근데 그거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 집에 지금 선거운동 때문에 막 다니고 있으니까 집에 없을 거 아니야. 대표실에 보내도 수령 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인편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최강 유튜버가 다 얘기했어. 그 사람들은 인천지법 집행관은 인천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고 남부지법은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건데 직장이 있어서 남부지법 집행관은 남부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야. 그죠? 다른데 못 가요? 뭐 가요. 강원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집에 안 가고 국회에 안 오면 되는 거야. 일단. 지금 댓글이 지금 나이브하다고 많이 두 번째 모든 재판을 선거운동 기간에 다 이후로 연기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12일까지. 그 12일까지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결정 안 하면 탄핵해야 돼요. 탄핵해야죠. 탄핵하면 재판 열릴 수 없어요. 아니 15일 재판이. 자, 제가 좀 말 끊어 죄송합니다만 12일까지 시한을 줬고 그때까지 기일 변경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죠. 그럼요. 네. 탄핵을 하면 또 서울고법은 재빠르게 또 다른 재판부로 바로 또 배당을 해버립니다. 네, 배당해서 또 집행관 시켜서 또 보내겠지. 집행관 250명을 투입시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준비에 들어갈 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탄핵하느냐는 이제 이 작전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피차간의 법 기술을 동원해서 피차간의 수싸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총을 열어서 집행부에다가 탄핵을 포함한 법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걸 다 위임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거기도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이 싸움은 판사들은 법은 잘 알지 모르지만 싸움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민주당은 싸움의 전문가들이야. 그러네. 예, 수많은 전투 경력을 지니고 있는 요 집단하고 저 싸움을 업어로 하는 요 국회의원 집단하고 그냥 법복만 가지고 뭐 그냥 지 맘대로 하던 판사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가? 뭐 대법원장 하나만 먼저 탄핵하냐, 뭐 9명 포함해서 10명을 한꺼번에 탄핵하냐,
고법 부장판사 지금 이재권 부장판사 포함해서 배석 판사 둘까지 그 대등재판부 네. 합의부 거기 3명을 다 탄핵하냐 이재권 혼자만 탄핵하냐 이런 복잡한 수사함들이 있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 탄핵하냐 그거는 민주당에 맡기라고요. 어. 알아서 해요 거기서. 그 전문가니까. 우리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대 축구 시합 하는데 월드컵 본선 가가지고 와씨 그거 패스를 왜 그렇게 해? 뭐 아니 그 슈팅을 깔아서 차야지 왜 위로 차냐고. 그럼 뭐라 그래 축구 선수들이 야 네가 해 네가. 그나마 지금 그 정도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창호하고 조은현이 바둑 두고 있는데 왜 그따도 왜 그따도 앉아가지고 초수를 저거를 저기다가 안 두고 이런데 거기 선수들이에요. 그래요? 선수들한테 맡겨놔요. 그럼 선수들도 이렇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것까지는 나는 이제 우리 그때 나는 사실 좀 불안했어요. 네. 불안하다고 날짜가.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그냥 생각해봐요. 그냥 무죄로 해서 상고 기각할 거면 천천히 하지. 어차피 재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중단되는데 그걸 뭐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로 털어주기 위해서 서두른다는 거는 상상할 수 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지기현과 아울러서 조희대 이름도 아침 저녁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그 논거는 뭐냐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항소심 완전 무죄를 엎으려면 정밀한 법리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하기는 어렵다. 네. 고로 이렇게 일정을 빨리 잡았다는 것은 그냥 상고 기각이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렇습니다. 조희대가 뭐 털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말이 안 돼 해서 사람들이 이건 상고 기각인가 이렇게 갔던 거지. 그렇지. 생방송 중계도 나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대국민에게 생방송. 그러니까 미친 자들의 미친 짓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상식과 법리에 의거해서 그걸 예측했던 분들을 나이브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위는 암세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암세포가 터져 나온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진했다. 싸움의 기술이 있느냐? 저는 이제 이 사법 관료 집단이 법원 관료 집단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이는 징후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다 놓고 너 6만 페이지 다 읽었어? 12명이 다 읽었어?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보니까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읽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읽었다고 했어요.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로그 기록 내놔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힘 같은 경우면 싸움을 해본 양아치 집단 같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내가 언제 봤다고 그랬어? 내가 언제 스캔을 했다고 그랬지. 봤다고 바꿨다고 내가 언제 봤다고 그랬어? 그게 싸움이거든. 그게 싸움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로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흘리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온 제목이 뭐였습니까? 상고는 원래 다 안 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봤다는 자백이잖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또 제목이 바뀌어요. 상고심판 구조를 잘 모르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것도 익명의 관계자로 숨어서 했잖아요. 그게 이미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긁혔다는 거예요. 원래 대법원은 말 안 해. 원래는 말할 필요가 없어. 자기들이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욕해 되는 놈들하고 말 섞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꾹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판결하면 그만이야. 니들이 어쩔 건데. 지금 거의 수다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급하다는 거구나. 그럼 실제로 이게 그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조희대가 처음부터 이 날짜 다 헤아려 보고 6월 3일 전에 날릴 수 없을 것 같으면 왜 이걸 시작했겠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불안론의 근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우 전략적일 것이다. 조희대가 바보냐. 그렇지. 전략적으로 다 그게 법을 다 아는 애들인데. 바보야. 근데 바보야. 그거를 바보가 아니라고 존재하니까 얘기가 자꾸 안 풀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의 원인이 뭐냐 하면 불안감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권자 시민들의 투표권을 공격해 온 거잖아. 그러니까 기호 1번 후보를 삭제해 버림으로써 무투표 당선시키겠다는 거야. 와, 심각하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지금 나의 참정권, 나의 헌법상의 권리를 대법원한테 뺏기게 생겼기 때문에 화도 나고
이거 못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거 완전히 네, 뺏기면 어떻게 맞아요. 하지? 불안하고. 일단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잖아. 지난번 항소심에서 유죄했으면 5월 1일 날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어. 3월 26일에 네. 만약에 유죄 나왔으면 끝났다고. 아찔하다고. 나 그 생각하면 아주 내가 아찔해. 김현수 대통령이라고. 그래. 통할 것 같아 진짜 생각해도. 아니 5월 1일 날 아웃시켰으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직 열흘 기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냈어요. 그럼 어. 그래도 대선은 또 이겨.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속도전이거든. 그렇습니다. 속도전인데 그러면 조희대는 뭘 했냐 하면 원래 2심에서 유죄가 올라오면 5월 1일 날 보내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못 보냈네. 무죄 와가지고 그럼 다시 보내야지. 그렇죠. 그 생각만 한 야,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단순하게. 후다닥 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한 거야. 했는데 지들이 어쩔 건데라고 했는데 어쩌고 있잖아 지금. 아. 지금 다 탄핵당하게 생겼어. 이 국회가 감히 우리를 탄핵한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헌법에 다 있는데 그 사람은 헌법을 잘 몰라. 헌법에 제적 의원 과반수로 그냥 탄핵하게 돼 있다고. 조희대 외 9명은 단 한 번도 자기들에게 도전을 해왔던 세력들이 없었구나. 단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 겪어본 적이 없어. 상상한 적도 없어. 그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신들의 위상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렇지. 음. 것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항상 봐줬기 때문에 사법부의 일은. 상상한 적도 없었고 실제 그런 적도 없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리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맨날 맞고 다니는 고등학생을 네. 어떤 옛날 쌈좀 해본 아저씨가 가르치잖아. 네네네. 백윤식 씨인가? 네. 가르치는데 배우가 그거잖아. 맨날 폰만 잡고 이렇게 쌈만 하는 놈은 너 그러다가 좀 이따 피똥 싼다? 이렇게 하고 와라바시 딱 나무젓가락 딱 꺾어서 팍 찌르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대법원에 대해서 무기가 다 있는데도 이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맞아. 맨날 빈손으로 말로 이렇게 투덜투덜만 해왔단 말이야. 네. 근데 저쪽에서 암수를 쓴 거잖아. 이게 지금 이 싸움의 양상은 서로 말로 다투는 또는 법으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고 뭐 권한쟁의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이 법과 법률과 관행과 자기들 내규를 다 어기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협지에서도 서로 겨룰 때 초식이라고 그러잖아. 서로 정면으로. 정해진 초식이 있어. 음. 근데 이걸 안 하고 암수를 쓰는 거잖아. 암수 반칙을 한 거라고. 테이블로 머리를 찍었어. 네. 그러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반칙을 갑자기 돌멩이로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꺾어서 찌르는 게 정당한 거야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꺼내는 거야. 유시민 작가님 말씀에 좀 보태자면 조희대의 생각은 아까 말씀처럼 원래 항소심에서 유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오면은 빨리 내가 정리해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나서서 내 손에 피를 묻혀야겠네. 여기까지는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생각할 때 내가 대법원장인데 그리고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 들어보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생중계로 국민들한테 이재명은 이러이러하게 거짓말을 한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대로 판이 확 뒤집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대법원장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신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이가 저 용산에 가서도 막무가내로 달린 게 지가 검찰총장 때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먹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똑같아. 생각하는 수준이나 사고방식이나 틀이 조희대도 그 안에서만 쭉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조희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처음 국민들 앞에 가서 이걸 얘기를 하면 이건 흔들린다. 이거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개뿔 흔들려. 네. 아니 이재명 지지 여론은 더 강고해졌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야 간에 지금 정당 간의 우열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네. 약간 일부 여론조사에서 변화가 있어 보이는 정당 지지율이 붙었다 이런 것들은 그 최종 경선에 여론조사 반을 썼기 때문에 그게 가동되어서 그냥 수치상 붙은 거예요. 이거는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론은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해졌고 민주당이.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는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지금 무기를 다 꺼내와서 지금 장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일단 장전하고 탄창 끼우고 조희대는 그거 보고 있겠죠. 보고 있죠.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12일 날까지 니네 안 하면 이제 쳐들어갈 거야. 네. 라고 지금 선포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안 쓴 거는 니들을 존중해서 안 썼던 거야. 근데 니들이 반칙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쓸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통보를 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열을 논하면 누가 우위에 있다? 국회가 우위에 있어요. 그런 어떤 무게의 면에서나 여론 지형의 면에서도 그런데 그 여론 지형은 조희대가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희대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네. 여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들어보니 그러네. 또 하나 이 싸움에 이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게 어쨌거나 소수거든요 지금 사법부가. 네. 그리고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게 시간이 한정이 돼 있고 되게 촉박한 상황에서 되게 무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 지금. 형사소송법 무리수를 써야 때문에 되는데. 마음대로 싸울 수도 없어 자기들은. 근데 무리수를 써야 되는데 얘들은 애초에 그 법안에서 움직이는 거라는 전제가 또 국민들 머릿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 싸우면 일단 국민 지지는 절대 못 받아요. 그러면 내부 결속이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네. 나 우리 조희대 건드리면 우리도 하는 거 다 해가지고 내가 다 죽일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뭘로 죽일 건데.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법부라는 이 구성의 특징이 전에부터 유시민 선배님 그랬잖아요. 사법부라는 건 관념 속에만 있는 거고 개개 판사들이 그냥 있는 거다 별개로 다 군집으로.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지금 나 조희대 때문에 판사 못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결집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싸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희대는 5월 1일에 이재명 날릴 생각이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희대 빼고 나머지 대법관 9명 그리고 지금 서울 고법 이 자식들도 네. 아주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서로 좀 조율이 된 상태에서 큰 흐름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얘기도 내가 작년부터 이제 그 내란 나고 나서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불안감에 빠질 때는 어떤 생각을 할 때 빠지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내다보고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어떤 빅브라더가 네. 있다.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음모에 입각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고 이러면 공포감에 살아요. 그게 접니다. 그게 저예요. 근데 이 윤석열의 내란부터 시작해 12월 3일 계엄의 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쪽도 양 진영 모두가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든 민주 세력이든 전체를 컨트롤하는 센터는 없어요.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표와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동원해서 각자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쪽 조희대와 그 사법부의 뒤쪽에서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어느 로펌에 뭐 S 모 변호사가 어찐다 뭐 M 모 변호사가 어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뒤에서 컨트롤하는 존재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상황 전체를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주체는 없다 지금.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대결 중인데 가장 강력한 세력은 민주당이에요. 법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대선 때까지 남은 4주 동안. 네. 법원은 아주 소극적인 기관이에요. 검찰이 특히 형사법정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만 다루는 데라고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는 법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으면 다 탄핵할 수 있어요. 마음 딱 먹고 쓰기 시작하면 불안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최욱 씨 질문이 대법관들은 독자적인 의견으로 9명 한 거냐? 네. 저 고등법원 이재권이 왜 이러는 거냐? 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9명 중에서도 특히 그 두 분의 그 소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보충 의견을 낸 5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5명을 주목 여기가 돌격대예요. 돌격대. 진짜 5명이 돌격대인데 이게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거기다 써놔가지고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무슨 거기에 사실 불법 재판의 증거를 많이 자백해놨더라고요. 보충 의견에.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판결문의 특징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아주 저열한 판결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보충 의견을 쓴 5명이 더 골 때려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일단 서경환, 이수견, 그다음에 박영재,
박영재. 와, 박영재는 신숙희, 마용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용주 왜 네. 임명 안 했던 거야? 여기 지금 이수견 하나만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4명은 다 서울법대 내란과고 서경환만 저보다 대학 선배고 나머지 3명 다 후배거든요. 네. 근데 그래요?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의대 참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가장 신복이 누구냐면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 차장이야. 그래서 양승태 때도 법원 행정처 차장 임종원이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왜 법원 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장의 신복이냐? 굳은 일을 대법원장의 의중에 있는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고 나중에 대법관 시켜주는 자리야 그게. 원래 옛날부터. 근데 그 박영재가 법원 행정처 차장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신숙희는 법원 행정처의 실장 출신인데 여기다가 여성 몫으로 한 명씩을 둔 자리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숙희 입장에서는 이 조이대가 은인이야 은인. 자기를 출세시켜준 은인이에요. 마용주는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에요. 수석재판연구관이라는 건 뭐냐면 대법관들이 지금 봤다는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가 수석재판연구관이에요.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일매일 대법원장한테 찾아가서 문안 드리고 보고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박영재가 주심인 것도 제가 보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놈을 주심으로 박아놓고 그리고 형식적인 주심이었잖아요. 얘는 기록도 보기 전에 전압으로 가버린 거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도 토를 안 달 사람을 해놓은 거야 지금. 이걸 만약에 주심을 이윤구 대법관이나 오경미 시켜놨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거 전압에서. 네. 그게 소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박영재 대법관이 네. 이제 그 네 명 주심으로 중에 된 하나로. 소부에 예.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소부에 보내놓으면 합의가 안 되고 네, 절대 안 돼요. 시간만 끌기 때문에 네. 거기를 제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스쳐 지나와서 그렇죠. 네. 전합으로 전원 합의체로 올라온 거예요. 와. 이제 다 이제 재구성이 사건이 다 재구성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뻔히 보이고 근데 그렇게 사사로워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라고 사법 관료라고 말을 하는 와. 게 처참하다.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거는 처참하다. 야, 저 대법관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는 저지인데 대법관이 되면 저스티스라고 불러요. 우와. 호칭 자체가 달라져. 영미법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지혜의 9기둥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지혜로운 9기둥. 근데 이것들은 기둥이 아니고 그냥 쫄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쫄자들 3명을 내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판사 출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이제 그 이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먼저 빨리 이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기다려줄 필요가 있었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설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설득이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의 본능을 배제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장이나 권한대행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예. 헌법재판소장, 예. 333으로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장은 그냥 원오브 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극명한 차이가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장이 8대1로 극단적인 소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는 절대 불가능해. 내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다 설명했잖아요. 대법관을 추천하잖아. 네. 제청하잖아.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제청해야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다 묻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딱 나서가지고 아니 대법원장님이 하자는데 당신들 2명이서 지금 이러는 게 말이 안 돼. 우리가 딱 이렇게 하고 스크럼 짜는 아까 돌격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둥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고. 서울고법 형사합의 7부 이재건 부장판사는 대법관 지금 예비 후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막히게 생겼어.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권 얘기를 드리자면 이재권은 왜? 마용주하고 저기 신숙희하고 대학 동기야. 근데 이 기수가 23기인데요. 23기가 이미 3명이 대법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어려워 지금 기수에서 대법관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재권이가 5월 2일날 그냥 저질러 버린 거는 원래 이게 제주도 출신으로 되게 성실하고 말을 잘 듣는 착한 스타일이에요. 대부분의 판사들이 성실하고 네, 말을 잘 듣는 그렇죠. 착한 스타일. 네.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정통 법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속으로 엄청난 지 자부심과 자존심을 숨기고 겉으로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얌전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재권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조희대가 결행한 걸로 봐서 이게 법원의 누구도 이거는 대법원장이 그럴만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대법원장이 독하게 맘먹고 저지른 거다라고 생각해 지금 다. 그러면 이재권은 그 전에 양승태 비서실에 있었던 비서실 판사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것인지를 비서로서 본 친구야. 이재권은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결행을 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보필을 해야지 나한테 문이 열린다라고 5월 1일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혔어. 근데 지금 아니잖아. 어떡하냐 이제. 그럼 심각해지네. 지금 심각해진 거야. 그럼 머리가 복잡하게 고민하겠지. 지금 눈앞이 캄캄할 거야.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12일까지 답변 내놓으라고 해놨잖아. 그럼 고민하지 않겠어요? 골치 아프네. 그렇지. 길 변경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민주당이 못 이기는 척하고 이재권이가 물러날 수 있는 미끼를 지금 몇 개 마련해 두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방송 나가는 수요일부터 이게 하나씩 투척이 될 거예요. 이제 그거만 보면 돼. 이게 던질 거야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재권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법원 판사들이 고위급 판사들이 여론에서 이렇게 가족과 신상이 틀리는 경험이 처음일 거예요. 이게 그냥 근데 어느 정치 세력이 하는 게 아니고 네티즌들이 찾아내가지고 과거 판결 다 파내고 그다음에 뭐 친인척 관계, 뭐 동창 관계, 무슨 결혼식 주례를 누가 받냐까지 다 파내고 있잖아. 뭐 아빠한테 주식을 다시 팔아서 뭐 70몇 억을 차액을 하고 와. 그리고 뭐 그런 캐비넷도 다 열고 있어 지금. 뭐 입건된 거 뭐 이런 거 석건 다 찾아내고 있잖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고 보고요. 12일까지 한번 보자고요. 5월. 5월 12일 이전에 이 재판 일정 변경을 하나 안 하나. 그게 키야. 예. 야, 그거 궁금하다. 어떻게 할까? 이거 완전히 시작할 때는 진짜로 그냥 한번 밀어붙이자는 거였던 것 같은데 불도저로 시작했다. 지금은 본인들이 이제 경험하지 않은 걸 당하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 촉탁을 받은 집행관들의 움직임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려고 해요. 일단 어떻게 하나? 빨간 나라의 사람들이 안 움직이거든. 근데 집행관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 그럼 누구예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일 뿐이고 전직 법원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알바하는 거 알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집행관이 또 임기가 정해져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무슨 조희대한테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만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서강대교 건너지 말라고 했던 조성현 대령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서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밥도 먹으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송달 불능 보고서를 올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사람들이 여기 끼어가지고 자기들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거든 지금. 갑자기 자기들한테 원래 안 하던 짓을 자기들한테 하는 일이 아니야. 원래 우편으로 보내다가 마지막에 되도 안 하면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갑자기 얼마나 왔기 웃겨요. 때문에. 15일이 공판기일로 잡혔다는 건 언론이 보도해서 다 알아 온 국민이. 근데 공식적으로 법 절차상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은 아직 몰라. 그렇죠. 피고인 이재명은 몰라. 언제 알게 법적으로는. 되냐면 그 통지서를 받아야 아는 거야. 공식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모릅니다. 모르죠. 지금 몰라요. 너무 바빠. 몰라. 윤석열도 계속 안 받았잖아요. 아니 심지어. 실제로 모르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알아요? 친해요? 이재명 대표님이랑?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대법관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를 해왔던 것 그게 같아. 항상 문제라니까. 근거는 없어. 내가 뭐 본 적이 있냐 뭐냐.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를 해왔어. 말씀이 뭐 다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사롭게 움직였다. 근데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대한 사태가 펼쳐졌던 내란 때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입 안 다물었어. 그리고 자기 뭐라고 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했잖아. 저 대법원장. 그러니까, 살펴보겠다고. 아니 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뭘 지켜봐? 뭘 지켜봐? 뭘? 이미 다 봤는데 뭘 아니 지켜봐? 수십 년 판사를 하는 사람이잖아. 네. 우리 헌법 77조 개헌법 앞단에 보면 국회에 대해서는 합법 합헌 계엄인 경우에도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근데 그날 밤에 국회 개헌군이 쳐들어가서 유리창 끼고 들어가고 막 다 봤잖아. 맞습니다. 무슨 검토해봐야 뭔 되는데. 절차를 거친지 뭘 볼 게 있다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이것은 이미 한패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네. 아 윤석열과 그렇지. 정신적으로. 맞아. 싸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맞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붙을 때 저쪽에서 보면은 왜 권성동, 그다음에 뭐 김재원, 뭐 박수영,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곽규택이 뭐 한동훈이 할 거 없이 그 김기현 막 너무나 뻔뻔한 표정으로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네. 그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앞서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하고 아니면은 치워 그러고 가버리잖아. 어제 했던 말 다르고 오늘 했던 말 그러니까 다르고.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지 그나마라도 싸움을 해볼 수 있는 뭐라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사람들 안다 그랬잖아요. 이수겸만 빼고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앞에서 그냥 야 이 자식아 이렇게만 해도 얼굴 빨개져. 아 진짜요? 애들이야 진짜 이게 이재권,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는 게? 아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아, 아니 실제로 내가 애들 데리고 얌마 이렇게 해봤어 내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고귀한 분들이셨어. 오정 TV를 좀 모셔야겠네 이 여덟. 아니 그러면 여론이 진짜 중요하겠네. 그렇다니까. 여론이. 그래 지금 밤잠 못 잔다니까. 이 여론이 폭발하고 여론이 그냥 국민들 여론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지금 엄청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명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두 근데 명이나 했죠. 정권이 교체돼도 이 사람들이 내란범에 대해서도 이제 뭐 판결할 거 아니에요. 대법관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이건 어떤 견제 장치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 지금 내란 형사재판 관련해 가지고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털어줬을 가능성이 있어. 자 봐봐. 얘네들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윤석열과 관계됐기 때문에 말을 안 했나 보네. 지금 보니까. 아, 이제 그 나하고 동향이거든. 그 동향.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주 그 월성 그것도 똑같아. 네. 면은 다른데. 네. 그런데 이제 경주 사람들이 성향이 어떠냐면 되게 순해요. 순한데 고집이 세. 아 고집이. 순한데 고집이 세다는 건 순한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대책이 없거든. 맞아요. 이게 순하지 않고 뭐가 잔머리를 굴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협이 돼. 눈치를 살피고. 근데 이렇게 순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뭔지를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문제가 원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거든. 그러면 그 헌법 몇 조예요? 84조.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불소추 특권. 이거 해석이 아직 해석을 대법원이 원래 내놔야 돼요.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재판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안 내놓고 엉뚱하게 이재명 재판을 파기환송하는 걸 했잖아. 원래는 이건 중단하는 거다 이랬으면 이걸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을 할 것 같아. 하려고 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들이 깝깝하면 우리 계속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 신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그 조희대 씨. 조희대 씨. 잘 들어보세요. 특검 안 되니까. 특검? 이번 이 재판 불법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배당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기록을 봤다든가. 그렇지. 이런 불법의 혐의가 짙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이미 전압기일을 지정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검 도입해가지고 이번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그렇죠. 이 공격을 그대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네, 그 점은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쇼츠로 잘 만들어봐요. 이재건 부장판사도 계속 이렇게 가시면 그렇지. 대법관 가는 앞길이 완전 꽉 막혀요. 꽉 막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로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소간의 어떤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대로 이렇게 당일날 하루에 막 5가지 결정을 막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면요. 특검 대상이다. 이재권 판사님
편하게 사셔야죠. 그럼 거기에다-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거예요. 없지. 아니, 편하게 뭔데 사셔야죠. 필요는 없지.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대법원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 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잖아. 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임명된 사람,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쓰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이게 대법원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할 수 있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냥 뭐 밟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이대는 사법 개혁의 선구자입니다. 그렇지. 예, 윤석열은 검찰 개혁의 성공자. 아니 정말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야. 안 결론적으로. 그랬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이런 네. 얘기 꺼내기 어려워요. 아니 더 맞아요. 어려운 게 그거예요. 대법관 숫자 늘리는 늘린 거, 거하고 30명으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맞아. 거 이거는 말도 못 꺼냈던 얘기예요. 그렇지. 사실은. 심지어 5월 2일에도 대법관 늘리는 얘기를 했을 때 웃었습니다. 네. 지금 웃음이 안 나와요. 맞아. 늘려야지. 내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었잖아. 100명 지금은 안 웃겨. 그럼. 조희대 네. 대법원장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계속 뭐 법원 행정처장도 얘기하는데 네. 이 탄핵 당하시면 헌법재판관들 앞에 가서 소명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앉아가지고. 맞아. 그 얘기 많이 하셔. 그 얘기 좀 많이 해줘요. 그래. 윤석열이처럼. 그렇지. 출석. 좋다. 평생 피자가 붙은 자리에 안 앉아봤잖아. 근데 피청구인. 피청구인이지. 예. 맞아요. 피청구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실 심리도 받고요. 네, 신문을 봤죠. 의견 진술도 해야 되고요. 아 이거 좋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될 느끼게 거예요. 아 사법부 요거는 개혁의 선구자가 되겠네. 아니, 진짜 조이대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기들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라도 듣고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조이대가 목적 달성을 하려면 그 주변에서 이걸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쪽 네. 모여가지고 얘기해주고 전략 짜주고. 네, 조언해줄 사람. 끼케야 그런 얘기 해줄 사람들 수준이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 뭐 이런 것들하고는 그건 쌈거리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김기현, 나경원, 권성도 이런 것들이 붙어야 돼요. 막 그렇고 지저분하게 싸우는 것들이. 근데 그거는 또 자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 또 애들은 한계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편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법원하고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국회가 충돌하는 장면을 처음 봐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이게 좀 당혹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원래 민주주의 상권 분립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한 번도 우리가 못 겪어봤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 그 당혹스럽고 불안하기로 치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 해요. 첫 경험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하면 지는 거야. 아 좋습니다.